심심풀이로 적어본 겁니다.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 요인이란 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장기적 요인이란 뜻인데, 구조적 요인이란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게임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는 채권을 몰라요. 포퓰리즘으로 뿌리는 돈도 세금을 올리는 이유도 채권에 기반합니다. 부동산 보증금도 채권이고요. 대출도 채권이고 RP도 채권이고 예금도 사실 채권이에요. 미국이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발버둥치고 경제적 이유 중에 하나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줄이는 거. 이거 목적이 뭔데? 경제 성장률을 채권 금리 이상으로 만들면 유지가 가능해요.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적 요인의 핵심은 채권이고 그 재물을 맞추기 위한 것도 구조가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도 채권이에요. 재무가 형이면 유동성이 세입니다. 이 세력할 때 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세라고 하고요. 즉, 이걸 합쳐가지고 상황까지 합쳐서 내부 구조와 외부 환경이 합쳐지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계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모습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들 대부분은 채권에 기반합니다. 그거의 장기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단기 자금이 주식, 코인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하고 있죠. 재정적자 GDP 대비 3%를 줄이는 게 목표. 두 자릿수 성장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단기 자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인프라로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국방비 하는 것도 따지면은 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금 쓸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게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경우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뭐 그럼 한국에서는 하나오션이 혜택을 많이 받겠죠. 하나오션, 하나엔진. 그래서 GDP 성장률, 외 구조, 이 외기 채권인데 미국이 안 되면 파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한국은 GDP 성장률이 채권금리보다 내려가 있는 상태죠.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초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고 탑다운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대충 적은 거라서 설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적은 거예요. 2026년 현재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채권금리? 환율 유동성? 기업의 달러 안정? 아니요. 이거 전부 서브입니다. 서브. 메인이 뭐냐?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걸로 파생되어서 이 신용 문제가 생겨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돈을 계속 뿌리니까 이게 오를 것 같아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보통 게임 같은 경우도 많이 뿌려졌을 때 오래된 게임은 인플레이션적인 요인이 나오죠. 게임 운영 측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회수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 정부의 채권 발행 결과고, 정부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시장이라는 곳, 즉, 정부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이 두 가지가 형태입니다. 이 내부 구조, 그 결과로서 파생되어서 채권 금리가 튀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는 M0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M2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M2에 직접적으로 순환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게 국채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금융 안정이나 통화 안정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저 M0에 돈을 뿌려요. 근데 미국은 약간 달라요. 미국은 양적 완화할 때 직접적으로 국채를 사가지고 M0를 돈을 뿌리는데 최근에 한국은행도 요거 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원칙성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거 한국은행에서 한 것도 돈 찍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위해서 그 순환되어 있는 돈에서 그냥 있는 돈에서 그 샀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양적 완화가 불가능해요. 무엇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둘 다 결국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국의 상태는 여기 보면 2018년에 마이너스 10조예요. 관리재정 수지가 4대 보험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그리고 GDP 대비 마이너스 0.5%였습니다. 문재인이 요때 중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5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때 예산은 그 전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자, 2019년에 54조, 마이너스 54조를 찍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마이너스 112조를 찍어요. 마이너스 10조, 그리고 GDP 대비 마이너스 0.5%였던 걸 GDP 대비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17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그러니 국채금리가 튈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그걸 최대한 줄이겠다고 발버둥 치던 게 윤석열 정권이었고, GDP 대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하던 걸 3%, 4%로 어떻게든 내려놨는데, 이재명 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거 지금 뿌리는 거 정도 생각하면은 150조에서 200조 요 사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매년. 이게 그러면 GDP 대비 한 10% 나오지 않을까요? 한 2030년쯤 되면은. 그래서 막대한 지금 현재 한국의 상태를 보면요. 문재인 이후 막대한 적자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지만 다시 돈을 뿌리면서 이재명 때 더욱 막대한 적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죽어가는 나라예요. 제가 이거 지금 현재 국민연금도 올랐고 건강보험도 올랐잖아요. 2018년 때 건강보험이 대단히 흑자 상태였거든요. 문재인이 그거 최대한 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의도적인 적자다. 그리고 중국인한테 다 퍼졌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게 지금 좌파 정권들입니다. 그 통합재정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국채금리가 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책임을 좌파 지지자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왜 안 묻고 그걸 설득하고 개몽하겠다고 그럽니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착취한 것도 맞고 세금을 착취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공화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짓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활동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 온건하게 대하고 있고 거기에 관용을 보이고 동정을 하고 동정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그 대가로서 자신들이 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또 적을 강하게 하겠다고 도와줘요. 그런 보수 코퍼레티즘을 같이 밀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IMF의 경고로 관리재정수지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방해해서 불가능해졌죠. 저 많은 돈은 X86의 부동산, 문재인 때 부동산 올린 거, 그리고 자영업자, 문화예술 좌파, 즉 인플레이션을 또 여러분들이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노조, 시민단체, 정치적 세력의 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놓고 책임은 안 묻겠다 이렇게 하는 족속들이 도대체 어떻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적이에요. 그건 위장한 적입니다. 그것도 일하는 사람의 돈을 뜯어서. 채권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동원하냐면은 세금과 국채로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ORC-500을 국가 기준점으로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좋아지는 건 실질 GDP예요. 실질 GDP 마이너스 채권금리 요걸로 기초적인 가치평가가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채권금리가 튀고 있는데 채권금리가 튀었을 때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자본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거거든요.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고 날이 갈수록 또 이제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동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외곽으로 서울 외곽에서 더 쫓겨나가면서 불법 체류자 있는 곳에서 치안 안 좋은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마약 뿌려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럽이나 캐나다 쪽에서 계속 나온 현상이에요. 이게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ROIC-5을 국가로 보면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채권금리고 요게 그거보다 올라가 있을 때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긴축을 할 때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앙은행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을 너무 뿌린 것과 동시 재정 적자 상태인 것과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받아서 채권금리가 오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따지면은 채권에 물려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장기 채권, 최소 10년에서 30물 채권들은 다 물려있거든요. 그거 산 쪽은. 근데 그 물려있는 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추가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행이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금리 낮추려고 하고,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10년물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그 채권 금리를 더 쳐줘야 그나마 팔릴까 말까 하지.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 한 5년 물려있는데 그거를 보장해주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봐서 사람들의 생활이 실제로 어쨌든 좋아지는 거는 이거에 의해서 좋아집니다. 실질 GDP 성장률. 그리고 금리는 실제 중요한 건 이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뭐 실질 경제 성장률, 실질금리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명목만 따지면 바이든처럼 일하면서 가난해지는데 너무나도 경제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계급 고착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게 한심한 조작팔이죠. 체감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느끼게 됩니다. 명목만 따지면 절대 안 돼요.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좋아지는 건 이거니까. 그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2%인데요. 감소 중입니다. 계속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감소 중이죠. 반면 3년물 채권 금리만 따져도 현재 3.2%고 증가 중입니다. 저거 3.5% 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 정도 위쯤 되었을 때 긴축 상태인데 1.5%가 되면 완전히 시장을 붕괴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3년물 채권을 가진 사람도 물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게 3.5%가 되었을 때. 그럼 4%로 급증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효율성은 죽어가는 경제다. 그럼 재정 적자 확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2% 감소 중이고 3.2% 증가 중이고 당뇨 합병증이 강화되고 있는데 더욱더 설탕을 떠먹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금리를 따지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적자 정부에겐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신용이 위험할 것 같은데. 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적자 정부라면 이제 장기 국채 판매가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단기 국채는 멀리죠. 우리나라는 근데 원래 3년물 주로 팔리고 장기물은 30년물밖에 안 팔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IFRS 나오고 난 이후부터 보험업들은 결국에는 싫든 좋든 간에 30년물 국채를 사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0년물 국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35년 정도에 거래는 안 되고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30년물 국채를 어떻게든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선물 시장에 이제 증권사 넣어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년물 국채가 2035년쯤에는 아마 제대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채권 아는 사람들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현재 물린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면 2024년 발행이거든요. 사실 저도 물릴 뻔했어요. 사가지고 저는 좀 빨리 팔았어요. 근데 저거 지금 물려가지고 선물에서 전부 손절 쳤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물 안 팔려요. 이게 금리 올랐을 때 정점일 때 금리 떨어질 거 예상하고 저채권 사가지고 금리 떨어질 때 이자 받으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질 때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 예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데 돈을 뿌려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소비 쿠폰의 후속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 거 보면 30년물이거든요. 30년물. 이거 다 물려 있는 거죠. 30.2%. 근데 이건 시중의 유동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험업이 싫든 좋든 간에 이걸 사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면 보험에서 고령화 시대 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손절이라도 쳐가지고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험업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파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부 돈이 또 들어가죠. 그 돈 뭘로 하겠어요? 30년 물로 팔려야 사죠. 단기 채권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넘어가면 2030년대 넘어가면 저 부채 문제가 더 크게 터지게 될 겁니다. 즉 한국의 2030년대는 저는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정 부채도 정도가 있는데 이거 채권으로 보면요. 한국 진짜 암울해요. 진짜 암울합니다. 물론 저야 죽지는 않겠죠. 죽는 거야? 저 좌파들이 죽겠지. 그때까지 자산만 잘 모아두면은. 자, 이게 GDP 성장률 채권 금리 때만 지속할 수 있는데 GDP 성장률은 죽고 있고 채권 금리는 더 오르는데 앞에 뿌려놓은 그 대가들로 통해서 작살날 모양새가 아주 잘 보인다. 그리고 적자 재정이 더욱 가속화될수록 채권 금리가 더욱 오른다. 유동성 주입의 결과, 특히 분수 효과적 유동성 주입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낙수 효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분수 효과는 뭐냐?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직접 뿌려가지고 소비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통 B2C 서비스에 의존하는 좌파들이 쓰는 방식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계급 고착화 전략이죠. 그 노무현 문재인의 부동산 전략도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부동산을 사면 우파가 된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끔 만들어라. 어떻게 하는데? 전부 부동산 가격 올리고 임대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애초에 소유권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족속들은. 그래서 시장적 요인으로 보면요.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조직화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테니까 그럼 다시 또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이 악순환의 딜로 들어갑니다. 정부적 요인으로 따지면 이게 직접적인데 재정 적자가 많이 썼으니까 세금이 증가할 거죠. 그럼 세금이 증가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GDP가 상승합니다. 정부의 세수를 제대로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 GDP뿐인데 이게 하락을 해요. 그런데 돈은 또 뿌렸고 이 채권 금리는 걸려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금을 증가해야 돼요. 그렇다고 열심히 긴축을 하면 정치적인 자살이 되죠.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구조를 가진 경제입니다. 이게 구조적 요인이에요. 이게 형태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경제 성장률의 미래가 안 좋아 보여서 환율이 다시 예전 1100원, 1200원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구조적으로 라고 하는 게 채권을 기반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투자가 아니라 대출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는 게 이 뜻입니다. 실질 GDP가 증가해서 세수가 증가하고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하고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정부의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악순환에서 다시 재정 적자에서 재정 적자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환율의 제1 요인은요. 이 정부의 재정 적자, 지속될 재정 적자, 더욱 확장될 재정 적자입니다. 제2 요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니까 더더욱더 여기에 손을 뻗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건 환차익이니까. 반대로 한국에 있는 이런 구조를 아는 사람들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최대한 외국으로 가는 거죠. 이 흔적은 채권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인 실질금리로 나오게 되면서 이 격차를 통해서 환차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채권금리를 상승시키고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거래 비용, 자본 비용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 되니까 막대한 유동성 주입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킵니다. 그럼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을 모두 유발하게 됩니다. 팬데믹 때 생각해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실질 GDP는 더더욱더 하락하게 되고 세수가 감소하니까 또 돈을 뿌려요. 안 뿌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세수가 감소하니까 결국 다시 재정 적자 확대하고 돈을 안 뿌리면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파산. 그렇다고 B2C 지지 기반이 또 심지어 약해지니 정치 적자살. 세금을 증대시키면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결과로만 해결하는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아예 그냥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구를 줄여버리면 돼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이후 스노우볼이 나온 결과고, 좌파들이 나온 결과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발광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족속들이 만든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대가로 인해서 곱게는 못 죽을 겁니다. 제 장담하건대. 결론은 환율 상승은 간단해요. 이재명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채권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뿌려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한국은행 자료로도 확인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본이탈, 인재이탈만 가속되지.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튀는 겁니다. 세금이 오른 것도 그 직접적인 요인이 그 앞에 재정 적자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앞만 봐도 국채가 안 팔려서 사는 것 같죠? 이거? 국고채 1.5조 매입. 이건 발행해서 사는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주요하게 본원 통화량 늘어나는 거는 수출이에요. 그게 한 번에 풀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통한채를 통해서 천천히 푸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출 규모가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인가 그 한국 기업들한테 그냥 달러 외국에 웬만큼 가지고 있고 적당히만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연에 한 100조씩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연에 1조씩 이자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안 되겠다. 그냥 돼 있으면 외국에 좀 가지고 있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윤철이 외국에서 달러 들여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자식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몰라요. 자, 그래서 외인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죠. 여기는 죽어가는 국가니까. 3년물이 3.1%가 이거 언제였냐? 1월 29일인데 지금 현재 2월 7일이거든요. 며칠 안 지났는데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3.2%가 되었어요. 야, 금리 상승 잘한다. 금리 상승 잘한다. 이게 중앙은행 금리가 변하지도 않고 시장 금리로 인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게 2.3%에서 여기까지 왔죠. 아, 잘한다. 3년물 채권 엄청 잘 올라갑니다. 그럼 민주당과 한국은행의 목적이 뭔데? 지방 부동산을 올려서 지방 주담대의 안정성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뭐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좌파 지지자들은 얘네들의 목적은 서울만 올라가지 말고 지방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해줘. 이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정치적으로 전라도가 살리려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 입장에선 지방은행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담보가 지방 주담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게 더더욱더 인구가 줄어들고 슬럼화 될수록 지방은행이 파산 혹은 수익성이 점점 감소하는 상태가 되고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부가 이 서버에 화폐를 뿌려요. 이 신용화폐는 정부가 담보인입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신용의 위험으로 작동합니다. 화폐의 담보인은 전부예요. 정부. 즉 정부가 신용이 안 좋으면 이 신용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테라 사태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든 게임회사 게임머니든 해당 발행사에 재정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 코인과 게임머니의 가치가 유지될 거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임 서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이 게임은 죽어가고 있어. 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고인물들, 그나마 있던
자산가들, 그나마 있던 인재들, 남은 게임머니 뿌리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있으면은 좀 더 돌아갈 건데, 이 사람들 이제 게임 접죠. 뭐? 남은 게임머니 뿌리고 뜨죠. 한국에 부동산 팔고 뜨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뜨죠.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죠. 이런 건 사실 게임 유입이 줄어드는 현황의 막바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에서는 공급 부족의 인플레이션,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본 이탈, 인재 이탈, 이 네 가지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임계점 넘어가면 터진다고. 한반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터졌을 때 어떤 시기냐면 간접세 올린 놈들 곱게 못 죽습니다. 다 찢겨 죽습니다. 이건 조선 건국 이후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 한반도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간접세 올린 놈들 곱게 못 죽어요. 그래서 현실에선 자본이탈, 인재이탈, 즉 서버비를 내주고 고인물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부자들 탈출하고 있죠. 그리고 인재들 탈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마이뉴스가 최근에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건데 오마이뉴스가 최근에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하면서 지들이 또 가짜뉴스를 갖다 올리고 앉아있죠. 자, 그럼 채권자 입장에선 즉 대출해주는 입장이에요. 저 화폐 대신에 전세를 준 건물주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전세 건물주가 적다구로 하고 있는데 적자인데 저거 대출액도 커지고 적자도 커지고 있는데 얘들 그 대출 받아가지고 유흥을 즐겨요. 폰지 사기로서 계속해서 복지한이다 이렇게 뿌려요. 그럼 전세에 들어간 사람은 이 건물주가 안정적인 저위험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안정적인 저위험 국채입니다. 선진국 국채야. 전세 사기 위험이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금 이자는 인플레이션과 환차익인데 국채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과 대출이자 환차익 여기서 두 개를 빼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점점점 돈을 뿌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네? 잉여 현금 흐름이 최대한 적게 남는 걸로 보이니까 야 이거 여차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게 없어지면 가치가 없어지지만 요게 없어지면 디폴트예요. 전세 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세 찾게 되겠죠. 글로벌 자금들도 여기에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실질금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해당 국가 사람들에 있는 모든 기업, 개인의 자본비용 최소치에 속하는 겁니다. 저 국채금리는. 무위험 이자율인데 우리나라는 3년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은 10년물로 보는 게 맞고 근데 미국은 10년물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3년물 이하고요. 시중에 실제 도는 돈은 저 3년물이에요. 자,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할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채권자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얼마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거에 가지고 화폐 신용이 결국 결정이 되는 겁니다. 채권금리 급등 이것도 종목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 무위험 이자율과 안전자산은 달라요. 그래서 채권금리 급등, 자본이탈, 인재이탈은 부동산 상승의 결과일 뿐 즉 이 채권을 통해서 받는 게 이 화폐잖아요. 신용화폐. 근데 이게 가치가 근본적으로 없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많은 돈을 뿌렸다 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금리 더 줘야지. 정부가 소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야 이거 전세 사기 나겠는데? 즉 형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원인은 정부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확장 재정 이것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는 것도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것도 버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본주의 하는데 그럼 외환보유고 다 쓰지? 왜? 너네들 이런 거 축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다 쓰라고. 한번 주고 보자. 화폐 신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 보유하는 거거든요. 사실 담보물의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파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죠. 이 주업을 가지고 비상금을 모아요. 이 비상금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으로 전환을 해요. 이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여기서 좀 더
수익성 자산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그냥 아비트라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성 자산 그래서 월세 같은 거 받는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쌓아간 것 중에 하나가 외환보유고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짓거리는 족속들은 이런 게 전부 다 뿌려서 배급해야 된다. 깨서 배급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 현재 주식으로 배급을 하고 있죠. 근데 개인이 마이너스 27조야. 이놈들 좀 좌파 놈들은 용비어 첨가를 하면서 사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이나 예금 다른 것들도 담보물이 있어 신용이 충분하다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중앙은행이 달러 사는 거, 외환보유고 보유하는 거. 한국 상황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채권 투자자가 사기에는 이거 전세 사기 날 것 같다. 적자 기업이 대출을 어렵게 받아서 폭죽을 쏘는 회사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영향력 있는 국가기관 대출기관이자 경고기관인 IMF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진영에까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재정정책에서 한국은 빠져.